오늘 강의는 사이버네틱스와 오토포이에시스 중에서 지금 6번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사이버네틱스가 태동하기 직전 1940년대에 이루어졌던 어떤 지적 배경들 중에서 사이버네틱스를 만들었던 빌딩 블록들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튜링부터 시작해서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기계와 인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와 유사한 사유들이 그때 막 이렇게 등장한 것들을 오늘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요 책과 인간의 인간적 활용에 나와 있는 위너의 그 사이버네틱스, 그걸 우리는 이제 이걸 1차 사이버네틱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1차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면 피드백에 의한 제어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너무 허접해져서 2차 사이버네틱스는 2차 사이버네틱스만 가지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1차 사이버네틱스는 그게 단데 여기 보면 그 뛰어난 통찰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를 해보고, 세 번째 시간에는 2차 사이버네틱스는 대표적으로는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을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2차 사이버네틱스를 네이밍한 창시자는 페르스터예요. 페르스터가 어떻게 2차 사이버네틱스를 디벨롭 시켜 가는가 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2차 사이버네틱스의 어떤 기원과 발달과 성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네 번째 시간에는 페르스터도 사실은 오토포이에시스 이론하고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마뚜라나와 바렐라가 만든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하고, 제 강의는 이제 5번으로 끝날 텐데, 마지막 5번째는 도대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이버네틱스의 임플리케이션이 뭘까? 동시대 사유하고 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박용대 선생님이, 저는 그게 되게 반가웠는데,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나 과학에 대한 이론을 인문학에서 응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학계에서는. 저희는 그냥 갔다 와서 가져다가 소개하는 것만 했지. 근데 오토포이에시스 박용래 선생님도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피노자를 오토포이에시스를 읽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네, 그래서 오토포이에시스를 다시 읽는 스피노자라고 하는 주제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할 수 있는지, 그걸 박영대 선생님 특강으로 듣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네틱스와 오토포이에시스 얘기를 할 건데, 사이버네틱스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 이렇게 조금 이거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시대 사유의 지형을 살피는 릴레이 강의의 두 번째 주제죠. 사이버네틱스와 오토포이에시스. 사실 오토포이에시스는 2차 사이버네틱스의 일종이라서 그냥 사이버네틱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토포이에시스 자체가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버네틱스도 알고 싶어 하고 오토포이에시스도 알고 싶어 하고, 사실은 박성환 선생님이 사이버네틱스 강의하시면서 이거 끝나면 오토포이에시스 강의를 하겠다 막 이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사이버네틱스도 이 책을 놓고 보면 너무너무 어렵고요. 오토포이에시스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마뚜라나가 알면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이 뭐예요? 자기가
학생들이 맨날 질문할 때마다 그 답이 뭔가 동어 반복 같아서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성에 안 찼는데 드디어 알았다라고 한 게 생명, 그게 바로 아는 게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그런 황당한 답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 처음 접했을 때 아씨 무슨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지금은 그냥 아 맞아 알면 생명이야 라고 입력을 딱 해버리면 그 다음에 굉장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너무나 쉬운데 그걸 저항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포이에시스도 그렇게 접근하기 힘든 건데 거꾸로 아 알미 생명이에요 라는 전제에서 오토포이에시스를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둘 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의 문제의식은 사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번 언급되고 뭐 철학사 책을 읽어도 오토포이에시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오토포이에시스 뭐 창발이라는 용어로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걸 응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사이버네틱스는 이 책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사이버네틱스를 죽여요. 인공지능이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전부 사이버네틱스의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네틱스를 자기의 그 선배로 인정을 안 하면서 사이버네틱스가 묻혀요. 그때 우리 현대사상 사이버네틱스 특집도 사이버네틱스가 왜 잊혀졌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게 된 거지? 뭐 그런 얘기.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이론이 정립된 이후로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는데 영향을 받은 애들이 자기 부모를 숨긴 거죠.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는 지우고 마치 자기네가 맨 땅에 시작한 것처럼 하면서 사이버네틱스가 잊혀진 듯이 보였어요. 그리고 오토포이에시스도 굉장히 얘기되다가 갑자기 오토포이에시스 어디 간 거지? 라고 특히 인문학자들 그렇게 느껴요. 의외로 오토포이에시스는 물리학에 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생명 논의할 때 우리 그 장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자기 촉매 과정이라고 해서 오토포이에시스로 설명을 해요. 생명 과정을. 근데 지난 그 물리학 강의에서 제가 참조했던 블라인드 스폿을 쓴 그 책에서도 오토포이에시스로 설명하거든요. 생명을. 그러니까 엄하게 오토포이에시스는 이건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신경생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인지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였는데 저기 지금 물리학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는 얘는 어디 갔지?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물리학과 동시대 사유가 너무나 유사해 라고 느낀 것처럼 사이버네틱스도 굉장히 흡인력이 강한데? 라는 걸 모르겠어요. 이게 직관적으로 느껴서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걸 좀 더 일레버레이트 하려고 하는 목적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 조금 알면 이게 그 얘기인데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지점을 뭐 딱히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럼 나라도 봐야지 뭐 하는 심정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이버네틱스는 기계와 인간의 동등성을 주장하고 인간을 기계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20세기 학문에 미친 영향력은 엄청나요. 이게 각주 1번에 보면은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각주를 대부분 못 읽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책에 실린 거예요. 사이버네틱스의 업적을 간단히만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쓴 게 마음과 뇌의 수리논리학과 형식주의적 개념을 도입해서 계산적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토대를 마련했고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기반을 마련했고 정보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에 기여했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 사회적 체계의 메타과학을 제공했고 생태계, 인류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등의 개념적 혁신을 제공했고 오늘날 경제학의 게임 이론이나 의사결정 및 합리적 선택 이론, 분자생물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20세기 학문에 있어서 거의 모든 영역과 혁명과 전복은 사이버네틱스의 개념들에서 영감을 얻었다. 약간 과장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 과장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이버네틱스와 오토포ie시스가 잊혀졌기 때문이지 그 연장선상으로 계속 그 영향력을 받은 애들이 계속 이건 사이버네틱스에서 난 영향을 받았어 라고 해왔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성형 AI가 당장은 이거죠. 지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정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소환되게 돼 있어요. 특히 당시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발전의 90점이 되었던 메이시 회의를 이끈 신경심리학자 워런 맥컬러와 월터 피츠의 신경만 이론은 오늘날 생성형 이 커넥셔니즘의 원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메이시 회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메이시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었는데 이 재단은 물론 갑부가 만든 재단이겠죠. 이 재단은 어디에 지원을 했냐면 건강, 평화, 이런 것들에 이제 지원을 막 하던 그 재단이에요. 그래서 1942년에 위너는 로젠블룩이라고 하는 신경생리학자하고 일종의 스타디를 하고 있었고, 워런 맥켈러대로 이 신경생리학자니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메이시 회의가 1942년에 열렸을 때 데네피질의 억제 기제에 관해서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 논문을 로젠블루크가 발표를 했는데, 로젠블루크는 위너랑 친하고 거기에 이제 맥켈러가 왔으니까 서로 이제 공동의 관심사라는 걸 느낀 거예요. 나 말고도 이런 거 하는 애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맥켈러가 메이시랑 친했나 봐요. 당신들 재단에서 이 연구를 좀 지원을 해주면 내가 학제간 연구팀을 만들어서 이걸 디벨롭 시키겠다. 라고 해서 중단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46년에 메이시 회의가 1차 회의가 열려요. 그때 참석했던 주요 멤버가 의장을 맡았던 맥켈러고요. 실질적인 그 정신적 지주는 노베르트 위너였고, 그 다음에 위너가 이제 추천해서 또 다른 천재 신동인 폴 노이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워런 피츠라고 하는 수학자도 천재예요. 맥켈러랑 같이 이제 이 모델 작업을 하는데 수학화 작업은 전부 피츠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츠라는 친구도 왔고, 그 다음에 미드와 그레고리 베이슨 이런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인바이트 된 클로드 셰이넌 같은 경우에는 인바이티드로 몇 번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당대에 잘 나가는 천재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사회과학자, 인문과학자들은 약간 위너와 폰 노이만 같은 천재 공학자들을 접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폰 노이만과 위너 같은 천재들은 다학제적으로 이렇게 자기 사유를 펼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10년간 유지되니까 거기서 나온 결실이 각자가 냈지만 엄청난 결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46년에 시작해서 47년에 위너가 사이버네틱스를 조어해요. 그리고 사이버네틱스를 48년에 출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전부 사이버네티션처럼 사이버네틱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천재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웃풋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엔 상대성 이론은 그냥 아인슈타인 개인의 천재성이었다면, 양자역학은 관련된 모두가 천재였거든요. 슈레딩거도 천재였고, 하이젠베르도 천재였고, 디렉도 천재였고, 파울리도 천재였고, 닐스 보어도 천재고, 그냥 거기는 그냥 뭐 하나 했다면 다 천재더라고요.
대개 20대 때 또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천재들이 몽땅 양자역학 주변에 물리학 주변에 모여 있었다면 이 40년에서 전후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천재들은 전부 여기 모여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엄청난 성과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켈러가 거기서 이제 의장 역할을 계속 하고요. 근데 사이버네틱스가 재기성 개념을 도입해서 2차 사이버네틱스가 되면 그 파급력은 훨씬 광범위해지죠. 유크이는 이걸 재기성과 우연성이란 두 개의 키워드로 이 책이 이미 나왔죠. 번역본도 나왔어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독일 관념론을 재해석하고 변증법을 해체했고 기본적으로 관찰자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관찰자의 관찰, 사이버네틱스의 사이버네틱스로 발전하면 실제가 실제의 관찰이 되고 실제의 기술이 되고 그래서 결국 실제화하는 실제가 뭔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동시대 사변적 실제론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틱스의 일종인 오토포이에시스 이론, 즉 자기생성 내지 자기조직화 이론은 주로 물리학에서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로 인용되는데 알미 곧 생명이라는 이들의 명제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오버랩된다는 점에서 다시 동시대 사회와 겹친다. 게다가 맥컬러의 학생이었던 스튜어트 카프만이 주장한 커넥셔니즘에 있어서 창발적 망의 연결의 효과로 사후의 주체의 속성이 정의되는, 이건 딱 라뚜르가 ANT에서도 주체나 객체가 사후적으로 정의되거든요. 존재 양식의 탐구에 오면은 아예 준주체, 준객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번역 작업을 통해서 연결과 번역을 통해서 주체나 객체는 사후적으로 형성되는 효과예요. 그렇다면 동시대 물리학과 동시대 사유가 띈 사유가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이버네틱스와 오토포이에시스로 설명할 수 있는 동시대 기술 역시 동시대 사유와 정합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현대 물리학 이론이 그랬듯이 70년, 사이버네틱스는 70년 넘었고 그 다음에 오토포이에시스도 반세기 지났죠. 이런 기술 이론들 역시 지금의 사회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최첨단 과학기술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1950년대 이 사이버네틱스의 천재가 모인 현상은 그것과도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에서 기술로의 그 힘의 이동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기에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그 두각을 나타냈다면 그 이유는 사실 기술이 과학을 리드하는 형국으로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자본까지 곁들여서 이제 이 이윤을 추구라고 하는 거 속에서 기술이 드라이브하고 거기 돈이 투여되면 그거에 따라서 과학적 기초과학 연구도 같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이게 과학과 기술이 선후가 바뀌게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사이버네틱스를 만든 빌딩 블럭들이에요. 사실은 사이버네틱스 자체가 아니라. 사이버네틱스는 48년 노베르트 위너의 저서를 통해 정립된 이론이지만 그 이론에 영향을 미친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사상 특집 모두 대담에서 이렇게 언급한 다음의 내용을 일단 인용해보자. 자, 사이버네틱스는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워런 맥칼록과 월터 피츠의 뇌신경과학이다. 후에 이게 커넥셔니즘의 AI로 이어지는 흐름이고, 두 번째는 클로드 세넌의 정보과학이다. 이건 컴퓨터과 기호계산주의 AI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위너의 라이벌이었던 존 폰 노이만의 바로 오토마타 이론이다. 그리고 이 오토마타 이론이 결국 오토포이에시스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이 위너가 그 중에 한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 기둥에서도 그 기둥도 사실은 3개의 조그만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너의 기여 중에서 첫 번째는 피드백 이론이다. 근데 사실 그 피드백 이론은 위너 이전부터 있던 공학에서 제어 이론으로 존재했던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굳이 말하자면 계산기 이론인데, 이 계산기 이론도 바네사 부시의 미분 해석기 개발에 이제 위너가 수학적 영역에서 그 참여를 해요. 이 계산기계, 바네사 부시의 계산기계는 사실은 기계적 계산기예요. 사실 기계적 계산기가 애니악을 거쳐서 에드박으로 가야지 제대로 된 컴퓨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에드박을 만든 건 노이만이고, 결국은 노이만에 의해서 실현되지만 계산기,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위너의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위너의 통보이론, 정보이론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세넌의 정보이론과 조금 다른데 위너의 필터이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다. 이것은 위너 필터라고 하는 발명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요컨대 노이즈 투성의 정보로부터 얼마나 메시지를 여과해낼 것인가에 관한 이론이다. 자, 이걸 요약하면 첫 번째 맥컬러와 피츠의 신경만 이론, 두 번째 셰넌의 정보 이론, 세 번째 폰 노이만의 오토마타 이론, 그리고 위너가 사이버네틱스에서 설명하는 피드백 이론이 있고 계산기 이론이 있고 위너의 필터 이론까지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더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인물은 튜링이죠. 컴퓨터의 아버지는 다들 튜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앨런 튜링의 앞선 사유가 이미 있었고 아마도 이 튜링이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1943년에 그 맥컬러와 피츠의 논문, 43년에 그 위너의 논문,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은 튜링의 그 선행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3년에 맥컬러도 논문을 쓰지만 위너도 그 공저로 중요한 논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위너의 초기 사이버네틱스 쓰기 전에 43년, 45년 논문 요거까지를 보면 사이버네틱스가 나오기 전에 주요한 빌딩 블록들을 다 본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앨런 튜링의 초기 논문들을 볼게요. 여기 내용은 제가 각주를 굉장히 길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각주를 보시면서 저는 그냥 주로 본문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튜링 기계를 언급한 대표적 논문이죠. 이게 1936년 논문인데 계산 가능한 수와 결정 문제의 응용이에요. 이 논문에서 앨런 튜링은 실제 기계가 아닌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으로서의 튜링 기계를 처음으로 제안한, 이건 논리적인 기계인 거죠. 이거 실현은 안 됐어요, 기계로. 튜링은 계산 가능한 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수가 기계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정의해요. 이 논문의 궁극적 목표는 계산을 기계가 할 수 사고가 계산이라면은 기계가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사고를 기계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튜링 기계의 의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논문에 굉장한 의의를 주고 있는데 사실 튜링이 하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고 이 힐베르트의 결정 문제에 대한 답을 기계적으로 증명하려고 이 논문을 쓴 거예요. 힐베르트의 결정 문제는 참인 명제를 판정할 수 있는 그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수학적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기계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계산 가능한 수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하고 그걸 기계적으로 하는데 기계적으로 이걸 도입해서 하면 자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 라고 증명을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계가 전부 다 계산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밝힌 건데 계산 가능한 수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그걸 기계가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거기에 비중을 훨씬 많이 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생각하는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를 위해서 튜링은 인간의 계산 행위를 모방하는 추상적 기계, 오늘날 튜링 기계라고 부르는 거죠. 를 정의했는데 이 기계는 무한히 긴 테이프 종이가 있고 한 번에 한 칸만 읽고 쓸 수 있는 헤드가 있고 유한한 상태 집합이 있고 그리고 행동 규칙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테이프 위의 기호를 읽고 쓸 수 있으며 좌우로 이동할 수 있어요. 쓰는 건 0과 1이에요. 아무것도 안 썼으면 0인 거고 2를 써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쓴 다음에 테이블상으로 그 규칙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그 전으로 가거나 이동과 쓰고 안 쓰고 그게 규칙에 다예요. 이로써 계산 가능한 수열 0과 1의 무한 수열을 생성할 수 있는데 계산 가능한 수란 튜링 기계가 0과 1의 수열로서 그 값을 순차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실수를 의미하며 튜링은 이러한 수들이 유리수, 대수적수, 파이, 이, 베셀 함수의 근 등 수학적으로 중요한 수들을 포함함을 보였다. 그렇지만 정의 가능한 모든 수가 다 계산 가능한 것은 아님을 예시를 통해서 보인다. 이게 이제 논리 구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이게 저는 제가 이제 대학을 80년대 다녔는데 80년대 대학은 진짜 컴퓨터를 이런 펀치 카드를 가지고 컴퓨터를 썼어요. 종이에 이렇게 구멍 찍는. 8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대학교에 컴퓨터가 있어서 이제 컴퓨터 실습 시간이 되면 저 종이를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펀치카드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하는 게 지금 종이가 이렇게 한 칸씩 지나가면 여기에 표시를 하든지 표시 안 하든지 그 다음에 얘를 앞으로 넘기든지 뒤로 넘기든지. 튜링은 각 튜링 기계가 하나의 계산 가능한 수열을 생성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모든 튜링 기계를 일련 번호로 부여할 수 있음을 증명해요. 이를 통해서 계산 가능한 수의 집합이 가산 열거 가능함을 보여요. 그리고 이미 튜링 기계의 동작을 모사할 수 있는 범용 튜링 기계의 개념을 제시해요. 이 개념은 현대 컴퓨터의 원형이 되었고 하나의 기계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한 계산, 그러니까 튜링 기계가 수열을 만들어내는데 얘를 모방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튜링 기계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다 모방할 수 있으니까 얘가 그 수들을 전부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는 하나의 튜링 기계는 그냥 그 수열을 생성한다면 범용 튜링 기계는 얘를 가지고 그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거랑 비슷해진, 여기 각주 4번을 보면 튜링 기계 하다 보니까 이 애니악을 우리는 최초의 컴퓨터라고 얘기하거든요. 미국 거라서. 근데 최초의 완전한 튜링 기계는 독일에서 나왔더라고요. 38년에 Z1부터 42년에 Z2까지 만들어요. 이게 기계적 그 컴퓨터긴 한데 완성형 튜링 기계로 처음 된 게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그 사진도 있어요. 보통 당시의 컴퓨터는 방 하나더라고요. Z1은 왼쪽에 이렇게 납작하게 있고 Z2는 이렇게 캐비너처럼 있는, 이게 초기의 컴퓨터예요. 하나의 기계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걸 그 보편 튜링기가 보여준 거죠. 논문의 핵심 결과 중 하나는 이미 튜링 기계가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고 계속 출력을 생성하는지를 판별하는 보편적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게 튜링 기계의 그 정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는 무조건 정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튜링이 증명을 해요. 이는 오늘날 정지 문제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임의의 수학적 명제에 참가. 이게 힐베르트 결정 문제. 이게 논문의 원래 출발점이었죠. 그 결정 문제에서 말한 일반적 절차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이는 힐베르트 결정 문제에 대한 부정적 해답이다. 또한 불업에서 튜링은 자신의 계산 가능성 개념이 알론조 처치의 유효 계산 가능성과 동등함을 간단히 증명했다. 각주에 썼는데 뭐 저는 간단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간단히 증명했대요. 또한 계산 가능한 수의 직관적 정의와 수학적 정의가 일치함을 다양한 논증,
즉 직관적, 형식 논리적, 혼합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오늘날 이 논문은 현대 컴퓨터 과학, 계산이론, 인공지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여튼 컴퓨터에 관한 최초의 논문이에요, 이게. 1936년. 그리고 최초의 논문은 기계는 완전히 계산 가능하지 않다가 결론이었는데 사람들은 기계는 계산 가능하다. 한 가지를 빼놓고. 그래서 거꾸로 읽었어요. 그리고 1948년, 이때는 이제 사이버네틱스가 나올 때죠. 뭐 한창 여기저기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예요. 튜링은 인텔리전트 머시너리라고 하는 지능기계라고 하는 논문을 써요. 여기서 기계가 지능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인간 두뇌와의 유사성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아 인간의 지능 역시 교육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고 기계 역시 교육 과정을 통해 지능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교롭게도 사이버네틱스가 출간한 해에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묘하게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해. 기존에는 기계는 단순 반복만 가능하다고 여겼지만 튜링은 기계가 매우 복잡한 행동과 변화를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기계의 지능은 설계자의 지능을 반영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기계가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튜링은 비조직적 기계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는 오늘날 신경망이나 유전 알고리즘과도 유사하다. 인간의 심폐이질은 출생 시 비조직적 기계와 비슷하며 교육 훈련을 통해 조직화되어 지능을 갖추게 된다. 반면에 이게 그 인간도 그 무질서한 그런 조직이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얘가 질서를 갖추게 된 거잖아요. 기계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기계도 보상과 벌을 통한 교육, 즉 강화학습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P타입 기계 아래 제가 간단히 각주 달았는데 이게 그 옳은 행동을 하면 그냥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예시를 실제로 그 논문에서 들어가면서 기계가 시행착오와 보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고정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튜링이. 그는 지능의 조건으로 규율과 주도성 두 요소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데 규율은 기계가 명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주도성은 새로운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 행동을 의미한다. 지능의 정의와 평가에 있어서 지능적 행동의 평가는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계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복잡할수록 더 지능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튜링은 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았고 미래에는 기계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갖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참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75년 지나서. 그리고 2년 뒤에 1950년은 인간의 인간적 활용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인데 위너가 튜링은 컴퓨팅 머시너리, 계산기계와 지능이라고 하는 걸 써서 여기서 튜링 테스트 얘기를 여기서 해요. 지능이라고 하는 걸 딱 정의한 거죠, 여기서. 인간과 기능의 지능 비교 실험을 제안하며 기계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한다.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모호하다고 보고 이를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 라는 실험적 질문으로 바꾼 후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처럼 기계가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그걸 모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과만 보고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사람이 하나 기계가 하나 구분을 못한다면 그건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저희가 좀 이따 위너의 43년 논문을 볼 텐데 위너는 행동을 행동주의적으로 정의하거든요. 그 행동주의적 정의는 뭐냐면 대상은 블랙박스예요. 인풋에 대해서 똑같은 출력이 나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대상인 거야.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 개념이 튜링도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과물이 사람이 한 거나 기계가 한 거나 똑같아? 그럼 똑같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튜링은 디지털 컴퓨터를 정보 저장 장치, 실행 유닛, 제어 장치로 구성된 기계로 정의하는데, 디지털 컴퓨터는 사람의 계산을 모방하며 충분한 저장 역량과 속도, 적절한 프로그램만 있다면 어떤 계산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기계임을 강조한다. 그는 기계 지능에 대한 여러 수학적 반론, 수학적 한계, 신학적 반론, 의식의 부재, 창의성이 부족해 등등에 대해서 다 논리적으로 대응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계는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계도 학습과 경험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뭐 특이점 얘기를 이때 이미 했네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컴퓨터는. 실제로 그는 아이의 두뇌처럼 단순한 아동기계를 만들어 교육을 통해 점점 복잡한 지능을 갖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머신러닝, 강화학습 개념과 연결되어서 인공지능 연구의 이론적 태도를 제공한 고전이다. 이쯤 되면 이런 논의는 거의 SF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튜링만 해도 과학자라 그래. 하여튼 이 시대는 과학자와 공학자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공학자죠. 근데 또 과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